버킹엄 궁전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축축한 콘크리트 위에서 쉬며 얼어붙는 밤을 떨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박사 학위를 가진 한 대학 교수가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를 배회하며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도시 파리에서는 세네 강가에 임시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프랑스, 영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 홈리스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명이 조 단위 경제를 가진 국가에서 집을 잃고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답이 곧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홈리스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2023년 영국의 홈리스 수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15,0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홈리스로 기록되었고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현재 200가구 중 한 가구가 임시 주거지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이 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런던의 주민 58명 중 1명이 홈리스입니다. 이는 부와 빈곤의 극명한 대조를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영국에서 홈리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런던과 다른 주요 도시의 임대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월 1,200파운드를 벌 때 런던의 작은 아파트 연간 임대료는 22,000파운드를 넘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주택지원금의 축소와 사회지원의 삭감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이 지원금은 한때 중요한 생명줄이었으나 이제는 없다면 퇴거는 불가피합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은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험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밀하고 축축한 태피소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의 홈리스 중 거의 3분의 1이 의료 지원 부족으로 사망합니다. 이 커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치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홈리스 재구성 전시회는 홈리스 개인이 만든 작품이나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전시합니다. 한편 맥과 체스터틀은 홈리스 전용 세계 최초의 박물관을 열어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이야기의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영국이 홈리스 위기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매일 밤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집 없이 잠을 잡니다. 방어와 기술에 수조 달러를 쓰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단 하루에 약 58만 2,462명이 홈리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140명은 만성 홈리스로 최소한 1년 이상 안정적인 주거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에선 이 위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체 블록이 임시 대피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텐트 도시가 고속도로 아래와 공원에 퍼져 있어 도시 풍경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미국의 주택은 비쌉니다. 2024년까지 국가의 중위 임대료는 월 2,053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곳에선 보통 원룸 아파트가 월 3,000달러가 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홈리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건강과 중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미국 홈리스 종식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 중 4분의 1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거의 40%가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렴한 의료 서비스가 없으면 이러한 문제는 거의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는 버려진 건물이나 차량에서 피신하고 다른 이들은 터널과 지하차도를 찾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500명 이상이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비전통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슬랩시티, 즉 자유의 마을로 알려진 외딴 사막 정착지는 홈리스, 재향군인, 대안적인 삶을 찾는 사람들이 전기나 물 없이 살지만 독특한 공동체 의식을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UCLA의 전 천학 강사인 다니엘 맥큐언 박사가 있습니다. 연봉이 $70,000였지만 그는 여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차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나는 별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지만 결국 별 아래서 잠을 자게 되었죠. 그의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쉽게 홈리스가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음식, 물, 잠잘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계의 초강 대국에서 깊은 대조의 땅으로 처음 숨겨진 현실을 지니고 있는 도시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프랑스에서 약 33만 명이 홈리스이며 수도인 파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파리에서만 해도 주민의 16%, 약 46만 3천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며 평균 월 수입은 겨우 747유로, 즉 대략 $80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사람들을 나타내며 실제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커지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불균형이 주요 요인입니다. 관광객들이 샹젤리제의 화려함을 감상하는 동안 많은 파리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임금이 정체된 가운데 수많은 가구가 예상치 못한 비용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 불안정도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 집을 잃는 것은 충격적으로 흔한 일입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는 불법 점거입니다. 빈집이 다른 곳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이 종종 점거인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다리 아래 판지 매트 위에서 자거나 성 마르탱 운하 주변에서 버려진 물건 더미에 둘러싸여 잠을 잡니다. 다른 이들은 지하철역에서 피신하며 혹독한 겨울철에 따뜻함을 위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식 샤워와 세탁 서비스는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선단체들은 식사, 이발,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담요와 필수품을 배포하며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나 나라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떠오른 경제 강국이 스미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홈리스 위기는 다른 나라들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지만 그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50만 명이 안정적인 집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같은 도시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는 데는 $120만 넘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홍콩에서는 홈리스 문제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맥도날드에서 밤을 보내는 맥레퓨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홈리스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맥도날드에서 밤을 보내며 에어컨과 보안, 그리고 정상적인 삶의 감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보다 작은 이 아파트들은 좁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며 종종 세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월 $500에 이를 수 있는 이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홈리스와 밀폐된 쉼터 사이의 가혹한 선택이 됩니다.
중국의 홈리스들은 생존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일부는 다리 아래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나누어 작은 기부금을 받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상치 못한 필요, 예를 들어 여행을 위한 돈을 요청하는 간판을 들고 독특한 구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의엠 반손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홍콩의 건설 노동자였던 그는 부상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그는 샴수이포의 보행자 다리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더 부유해졌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타오둥이 있습니다. 한때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가진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는 지난 14년을 홈리스로 살아왔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으며 가족과의 재연결이 불가능한 그는 음식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고 다리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성공이 가까웠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비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관 아파트에서 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상자에 갇힌 느낌이 드는 것보다 공원에서 자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 밤 그녀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조심스럽게 지키며 휴대폰과 지갑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아이비에게는 열린 거리가 좁고 안전하지 않은 방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 K-팝 스타,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미지 뒤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5천 명의 홈리스가 있는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이렇게 부유한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남겨두었을까요? 진보로 알려진 나라에서 수천 명이 집 없이 사는 현실은 사회 및 도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치솟는 주택 비용입니다. 한국,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저렴한 주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도시의 평균 아파트는 100만 달러가 넘으며 이는 저소득 주민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알코올 이존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홈리스들은 가진 돈을 알코올에 쓰며 가난의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한국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기온이 종종 영하로 떨어지며 얼어붙은 땅은 밖에서 자는 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일부는 지하철역 근처의 난방 배출구에서 따뜻함을 찾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얼음 같은 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강남의 부유한 지역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구룡슬럼은 임시 주거지로 만들어진 집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함을 위한 석탄 화재가 종종 끔찍한 화재를 일으켜 가족들을 무주택 상태로 만듭니다. 안전한 주거지를 찾기 위해 일부 여성들, 특히 베트남 이민자들은 가짜 결혼에 들어갑니다. 중개인들은 돈이나 호의의 대가로 홈리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약속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종종 더 많은 고난과 착취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존재합니다. 드림시티 센터와 명동교회와 같은 조직들이 지원을 제공합니다. 드림시티 센터는 주택, 의료검진, 세탁 서비스, 그리고 매일 수백 명에게 무료 이발을 제공합니다. 한편 명동교회는 매주 800개 이상의 무료 식사를 제공하여 홈리스와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줍니다. 헌의 이야기는 조용한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홈리스 여성 대피소에서 괴롭힘을 당한 후 중앙다리 아래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며 낯선 사람들의 작은 기부로 생존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의존하던 집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캐나다의 홈리스 문제는 매년 약 23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매일 밤 3만 5천 명 이상이 집 없이 생활합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도시가 경제 중심지로 번창하는 반면 이들은 이 위기의 최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만 해도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긴급 대피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상태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 중 하나입니다.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도시에서 부동산 가치는 지난 20년 동안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24년까지 토론토에서 원룸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2,500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공공주택 시스템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20세기 90년대 이후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이 감소하여 저소득 가구는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주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은 홈리스 문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기온은 자주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져 거리를 치명적인 환경으로 만듭니다. 긴급 대피소는 빠르게 수용 인원에 도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과 비영리 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국가주택 전략은 2030년까지 10만 개의 저렴한 주택 유닛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붕을 높이와 같은 자선단체들은 긴급 대피소, 전환주택, 그리고 개인이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움을 주지만 비평가들은 이들이 캐나다의 홈리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겨울철 생존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토론토 대피소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는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워서 잠을 잘 수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캐나다의 홈리스 문제는 주택 불평등과 경제적 장벽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캐나다의 얼어붙은 거리에서 호주의 독특한 환경에서 홈리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호주의 홈리스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밤 11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에 사는 가족들, 과밀한 대피소에 있는 개인들, 그리고 도시의 텐트 캠프에서 고군분투하는 전체 커뮤니티가 포함됩니다. 원주민 호주인들은 비율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홈리스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합니다. 이 스타크한 대조는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깊이 뿌리 내린 체계적 불평등을 강조합니다. 호주의 주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장 중 하나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도시에서 중위주택 가격은 100만 달러를 초과했으며 임대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족이나 개인에게는 기본적인 아파트조차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정부 투자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400만 개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대기 목록은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자금 부족은 취약한 인구에게 제한된 선택권과 도움을 받을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민 호주인들은 특히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 고용 및 의료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놀라울 정도로 높은 홈리스 비율을 초래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차별과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홈리스가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텐트 캠프가 흔한 풍경이 되었고 과밀한 대피소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거리만이 남은 유일한 선택입니다. 호주에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조치와 비영리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국가주택 및 홈리스 합의는 매년 10억 6천만 달러를 긴급 대피소와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지원합니다. 한편 미션 호주와 구세군과 같은 자선단체들은 대피소를 운영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개인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움을 주지만 전문가들은 홈리스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주택 솔루션에 대한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호주를 떠나 이웃인 뉴질랜드는 어떤가요? 인구 대비 홈리스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뉴질랜드의 위기는 독특하고 긴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뉴질랜드에선 인구의 약 1%, 즉 거의 5만 명이 심각한 주거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밀한 집, 차고, 임시 거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500만 명의 주민을 가진 나라에서 이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주거 비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오클랜드의 중위주택 가격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임금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소유하는 꿈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졌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과 같은 도시에선 홈리스가 눈에 띄지만 농촌 지역에선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차고 난방이 없는 창고 또는 과밀한 집에 살고 있는 숨겨진 홈리스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지만 종종 간과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도시 중심에서는 이 위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텐트 캠프와 임시 대피소가 공원과 번화한 거리에서 나타나며 문제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카이응 오라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여 향후 10년 동안 수만 개의 공공주택 유닛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긴급 대피소와 임시주택 프로젝트도 확대되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해결책이 증가하는 수요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대기 목록에 있었습니다. 라고 두 아이의 엄마인 사라가 말합니다. 자신의 집이 없을 때 희망을 가지기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오클랜드에서 텐트에서 1년 이상 생활한 마이클이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타라의 숨겨진 홈리스 여정은 그녀의 집주인이 임대재산을 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저렴한 집을 구하지 못한 그녀와 두 아이는 친구의 차고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좁고 난방이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추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건설 노동자였던 마이클은 부상으로 인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집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는 공원에 있는 텐트에서 생활하며 음식 기부와 공공 샤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없으니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아요. 이제 태평양을 뒤로 하고 독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독일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가진 나라지만 홈리스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독일에서 약 65만 명이 홈리스입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부터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독일의 주택 위기는 주요 도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임대료가 급등하고 주택 부족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의 주택시장은 특히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와 같은 도시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난 10년 동안 40% 이상 상승하여 임금 인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음식, 유틸리티 또는 거주지를 위해 지불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난민과 이민자의 유입은 주택 시스템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개방 정책은 인도적 접근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이는 또한 과밀한 대피소와 저렴한 주택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켰습니다. 독일의 연방 시스템은 각 주마다 홈리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매년 40만 개의 새로운 주택 유닛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저렴한 주택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유망하지만 비평가들은 개발 속도가 증가하는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평생 일해왔습니다. 라고 이제 65세인 은퇴한 공장 노동자 클라우스가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인상되었을 때 내 연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대피소에서 살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클라우스는 베를린 외곽의 공장에서 40년 이상 일했습니다. 은퇴했을 때 그는 자신의 연금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그는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임시주택에 머무는 새 아이의 난민 어머니 아미나가 말합니다. 하지만 영구주택을 기다리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홈리스 위기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유한 나라들이 직면한 투쟁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대륙을 가로지르며 세계 각지에서 홈리스가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다음 단계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